북한이 현재 개성연락사무소를 전격 완파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연락소를 폐쇄한다는 위협을 하더니 3일 전에는 철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실행까지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북한이 나가는 이유와 한국의 대처 방안 등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개성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전격 남북 양측의 협의 가운데 열렸고 남북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으로 비춰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성연락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소통 채널로서 순조롭게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은 당시 역대 가장 활발한 남북 간 연락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야, 휴일, 주말,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상시 연락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곳이 돌연 북한이 미국과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전격 결렬이 되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냉각되었습니다. 2019년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을 쉬지 않았고 2020년 들어 개성연락사무소를 폐쇄해버리는 등 전격적으로 강경 모드로 돌아서다가 이제는 개성연락소를 폭파하는 단계에 들어가 극단적인 모양새를 취합니다. 첫 번째, 달러 떨어졌다는 추측들. 결국 북한은 지금 달러가 다 떨어져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강력한 북한 돈줄 죄기로 달러가 거의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탈북자 단체에 전단을 문제 삼아 한국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공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문제는 한두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구실로 한국의 강경 모드로 돌아서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한국 혹은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북한 관련 달러 송금 해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숨을 쉬게 해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단계로 갔다는 것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국을 우회해서 다양하게 들어가던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오히려 자금줄이 더 바싹 말라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북한 돈줄 재는데 협력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접근을 했지만 북한 사정은 반대로 중국 라인까지 끊겨버려 더 곤란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017년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을 못하게 돼 전체 수출 수입의 90%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주요 외화 가두원이던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작년 말을 시한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 1월 말 중국 국경이 폐쇄돼 엘리트층이 사는 평양에서도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전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합니다. 결국 북한의 물자나 달러 부족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것이 북한 지도부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자 극단적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 지도부의 불만이 고조되면 자칫 이것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에 화가 났는데 한국에 풀어버리는 북한. 북한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이라는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까지도 북한과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의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 이렇다 할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내부 사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 모드를 연출해서 지지율을 올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미국 내 여러가지 악재를 잠재워야 하며 국제 분야에서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연한 제스처를 보일지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북한을 접촉할 여유는 없는 것이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분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낙관할 수 없게 된 점도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장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북한의 공세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의해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동반돼 종전선언 문제 등 해결돼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이 직접 미국 의사를 안 묻고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공들여온 남북관계를 유지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 지금은 북한이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제거한 것은 한국의 재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처분한 것과 똑같은 행위이며, 연락사무소는 한국이 100억 원을 들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자산으로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행동은 사실상 오랜 남북관계의 협력을 종지부짓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사업을 전개하는 와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가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며 한국은 그 사이에 중재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관련 대책을 세우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본토에 직접 영향이 끼치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해줄 때 한국과 협력하거나 최대한 비핵화 관련 안건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 현재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북한의 강력한 경고. 미국 국방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위의 경고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꺼내들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을 거론하며 서방 자유민주 진영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동맹과의 국제적 공조 문제를 꺼낸 지 보름여 만입니다. 완전한 검증을 전제로 하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FFVD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는 와중에 한동안 당국자들에게서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FFVD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은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들어 남북관계 단절 등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경고 수위를 높인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6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로 비무장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병력의 현대화나 억지력 강화, 투자를 강조하면서 신형무기 개발을 거론, 군사력을 과시한 것을 두고도 1차적으로는 중국 겨냥용이겠지만 대북 우회 경고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싸우게 되지 않길 희망한다면서도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을 준비시킨다는 에스퍼 장관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지난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과도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인 셈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14일 우리는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보낸 상태입니다. 국무부도 지난 13일 도발을 피하라, 한국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미국에 대한 거친 행동이 선을 넘어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추가 제재 카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북한과 화해 모드는 관심이 떠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 지난 일본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스페인 근로자들은 항의하며 공장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스페인 외무장관은 닛산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다고 말하며 유럽에서도 철수해 아시아에서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닛산 바르셀로나 공장은 가동은 이미 멈춘 상태로 이 공장 직원들은 인력 20% 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에 돌입했는데 닛산이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 3,000명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닛산은 28일 지난해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최근 감염병 여파로 인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쫓겨나듯이 짐을 싸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닛산은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폐쇄하며 동남아 일부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위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겠지만 닛산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수출 제품 중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불리는 일본의 자동차마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 8개사의 4월 생산 대수가 60% 이상 줄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생산 대수 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최대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4월 생산 50%가 줄었고 판매량도 46%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감염병 여파로 입지가 줄어드는 일본차의 빈자리를 한국의 현대차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닛산이 한국에서 짐을 싸는 것은 현대차가 2009년 일본에서 철수했던 것과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닛산이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곳에서 현대차는 보란듯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닛산은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닛산 공장은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지난해만 현대차는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세우며 동남아를 공략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텃밭이라 불렸던 베트남에서도 현대차가 처음으로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5일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1분기 15,362대를 판매해 13,748대를 판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이구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고 했지만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이 유대 관계를 깨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전체 판매량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스페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스페인 2009년 올해차로 선정되었는데 스페인에서 올해차 수상은 아시아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영국 유명 자동차 전문 사이트 넥스트그린카닷컴에서 올해 제조사 등 세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최근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수량 판매량 1위를 달성했고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4위를 차지하며 내년의 신차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유럽 전역에서 경찰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의 경우 영국,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경찰 순차차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나 EV의 경차차 유럽 데뷔는 스위스 장크트 갈렌주 경찰이 10세대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구매 비용은 조금 높지만 놀라운 성능과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스위스가 발견한 코나 EV를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지역경찰이 따라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자동차 전문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은 5월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부진했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8,6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테슬라, 기아차와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몇 안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일본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탑5 안에 진입했고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은 현대차, 기아차에 수조원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그동안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잠식했던 일본이 점점 무너지는 사이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며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는 소니 픽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파이더맨 3에 현대차의 모빌리티 비전과 신차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전세계의 가전시장을 주름잡았던 소니는 삼성과 LG의 그 시장을 빼앗기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하면서 한국 자동차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